은퇴 후 5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얼굴, 익숙한 주름, 그리고 조금씩 늘어가는 흰 머리.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5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조금 더 늙어 있겠지.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일 수 있는지를요. 특히 은퇴 이후의 5년은 그 이전의 어떤 5년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5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은퇴자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였는데요. 연구진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은퇴 후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 쉬는 시간이 대부분인 사람들, 다른 그룹은 파트타임 일이든 봉사활동이든 정기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활동을 멈춘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80% 더 높았고 우울증 진단은 3배 이상 많았으면 근감소증과 심혈관 질환의 지표들도 현저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활동을 지속한 그룹은 또래 평균보다 인지 기능이 10년 이상 젊게 유지되었고 보행 속도나 악력 같은 신체 기능도 훨씬 양호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5년은 생물학적 나이가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20년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60대 초반에 은퇴하셨고 비슷한 건강 상태에서 시작하셨지만 5년 후 전혀 다른 곳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최영호 씨입니다. 최영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임원까지 오르셨고 은퇴할 때는 주변에서 축하 인사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진짜 쉬셔야죠.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출근 준비를 안 해도 되고 회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텔레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골프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하지도 않은데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했고 최영호 씨 본인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1년 차가 지날 무렵 최영호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귀찮았고 골프도 몇 달째 안 나갔습니다. 몸무게는 5kg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2년 차 최영호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이 전화해도 응, 그래, 잘 지낸다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표정도 무뚝뚝해졌고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는 졸았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최영호 씨는 난 아픈데 없어라고 거부했습니다. 3년 차 최영호 씨는 약속 시간을 자주 잊었습니다.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최영호 씨는 이미 그럴 의욕이 없었습니다. 4년 차 최영호 씨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씻지 않는 날이 많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었습니다. 기억력은 더 나빠졌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지쳐갔고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차 최영호 씨는 70대 초반인데도 80대처럼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으며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량은 현저히 줄었고 당뇨 전 단계 판정도 받았습니다. 최영호 씨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 망가졌어. 두 번째 이야기는 김정숙 씨입니다. 김정숙 씨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밤낮 교대 근무에 지쳐서 은퇴할 때는 이제 정말 쉬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푹 쉬셨습니다.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몰아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김정숙 씨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그때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 파트타임 간호사 찾는데 주 3회 오전만 근무하는 거예요. 해보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다시 일을 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1년 차 김정숙 씨는 주 3회 오전에 보건소에 나갔습니다. 혈압 재고 건강 상담하고 예방접종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좀 힘들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혈압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표정이 밝아졌고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2년 차 김정숙 씨는 보건소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점심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도 집에만 있지 않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3년 차 김정숙 씨는 보건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김정숙 씨에게 조언을 구했고 주민들은 김정숙 씨를 찾았습니다. 정숙 선생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심이 돼요. 김정숙 씨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몸을 움직이고 보건소에서도 계속 서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체중이 3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4년 차 김정숙 씨는 보건소장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주민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하시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강좌를 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 연습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뇌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5년 차 김정숙 씨는 70대 초반이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경쾌했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웃음이 많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인지 기능은 또래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근육량과 골밀도도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은 드뭅니다. 비결이 뭐예요? 김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강민수 씨입니다. 강민수 씨는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골로 귀촌하는 것이었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집을 사고 아내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살던 분들이라 새로운 강민수 씨 부부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무뚝뚝했고 마을 행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친구들은 멀어서 자주 만날 수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바빠서 나중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1년차 강민수 씨는 하루 종일 아내와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텃밭 일도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매일 반복되니 지루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적응을 못하고 우울해했고 강민수 씨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2년차 강민수 씨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조금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점점 집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내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집도 팔았고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3년차 강민수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읍내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사회적 고립이 오래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년차 강민수 씨는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활동을 늘리고 사람들과 만나세요라고 했지만 강민수 씨는 이미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쳐서 서울에 있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딸은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5년차 강민수 씨는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가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골로 가지 말걸. 사람들과 함께 있을걸. 4번째 이야기는 이은미 씨입니다. 이은미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남편은 집에만 있고 이은미 씨는 남편 뒷바라지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미야, 동네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수업한대. 같이 가자. 이은미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배워? 이 나이에? 그런데 친구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따라갔습니다. 1년차 이은미 씨는 베이킹 수업이 재미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했고 완성된 빵을 먹을 때 뿌듯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수업 끝나고 차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배운 걸 남편에게 자랑했더니 남편도 맛있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은미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2년차 이은미 씨는 베이킹 수업을 마스터했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은미님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동네 작은 빵집에서 파트타임 구한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은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고용한다고? 이 나이에?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볼게요. 빵집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주 3회 오전 근무였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사장님이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빵 만드는 게 즐거웠고 손님들이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3년차 이은미 씨는 빵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은미 씨가 만든 빵을 찾았고 사장님은 이은미 씨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은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필요한 곳이 있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4년 차 이은미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집에서도 빵 만드는 걸 연습했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고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사장님은 이은미 씨의 레시피를 메뉴에 추가했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은미 씨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차 이은미 씨는 70대 초반이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걸음걸이가 경쾌했고 눈빛이 반짝였으며 웃음이 많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양호했고 의사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은 드뭅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은미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빵집 다니면서 인생이 바뀌었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모두 같은 나이에 비슷한 건강 상태에서 은퇴를 시작했지만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최영호 씨와 강민수 씨는 활동을 멈추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뇌와 몸의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자극을 받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곳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경험, 사람과의 대화, 문제 해결 같은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새로운 자극도 없으면 해마는 점점 위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해마는 1년에 약 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인의 해마는 거의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성장하기도 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늙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뇌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하고 염증 수치가 낮으며 수명도 더 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책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을 잃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 작은 역할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의미를 느낍니다. 빵집에서 빵을 굽는 것,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는 것,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어떨까요? 최영호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고 강민수 씨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반면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걸어 다니고 서서 일했습니다.
이 차이가 5년 후 몸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 중이라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1년에 약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활동을 멈추면 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움직이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씨가 70대 초반에도 60대처럼 보인 이유는 꾸준히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면입니다. 최영호 씨는 밤에 잘 못 자고 낮에 졸았습니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활동이 없으면 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뇌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이것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규칙적으로 활동하면 일주기 리듬이 안정되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으며 뇌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은퇴 후 활동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반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활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느냐입니다. 첫째,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좋습니다. 대화하고 웃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활성화되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김정숙 씨는 보건소에서 주민들과 동료들과 매일 소통했고 이은미 씨는 빵집에서 손님들과 사장님과 교류했습니다. 이 연결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역할과 책임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불편해진다.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은미 씨는 빵집에서 단골 손님들이 자신이 만든 빵을 기다린다는 걸 알았고 김정숙 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책임감이 그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배움과 성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력이 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이은미 씨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고 김정숙 씨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습니다. 걷고 서고 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는 출퇴근하고 일터에서 서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유지했습니다. 이 4가지가 결합될 때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5년 후를 바꾸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 2에서 3회 정도 집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파트타임 일이면 좋고 아니면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항상 봉사자를 찾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곳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배우기 시작하세요.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림, 악기, 요리, 컴퓨터, 외국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2에서 3주만 참고 나가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뇌는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나가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고립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에서 3번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나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세요.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장 보러 가기, 청소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0일 관계를 만드세요. 친한 친구 한 명, 같이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눌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옛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작은 책임을 맡으세요. 손주 돌보기, 반려동물 키우기,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내가 이걸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책임감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고 내일부터 하지 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2주만 참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됐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최영호 씨처럼 소파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강민수 씨처럼 사람들과 단절된 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김정숙 씨와 이은미 씨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년 후의 모습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친구이고 이웃이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험, 지혜, 시간,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눌 곳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5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걸으며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계신가요? 기억력이 흐려져서 가족들 이름도 잊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소 일을 시작한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나를 살렸어요. 만약 그때 집에만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은미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면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손님들이 내가 만든 빵을 좋아한다는 것, 사장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게 나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빵집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반면 최영호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엔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망가지는 게 보였어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거부했고 이제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때 뭐라도 하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후회만 남아요. 강민수 씨의 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로 가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어요. 서울에 계시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활동하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냥 두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우리 얼굴도 잘 못 알아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5년 후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활기차게 사세요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라고 할까요?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5년 후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해서 봉사 프로그램을 물어보세요.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업을 알아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차 한잔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5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그것을 나눌 곳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곳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5년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활기찬 얼굴로 웃고 계신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은퇴 후 그냥 쉬는 생활. 은퇴라는 말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저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설렘을, 어떤 사람은 막연한 불안을, 또 어떤 사람은 텅 빈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달려온 삶이 갑자기 멈춘 것 같은 기분,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낯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조언들이 들려옵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취미 생활을 가져봐. 봉사활동이라도 하지 그래. 모두 좋은 말이고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그 말들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압박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 했고, 직장을 다닐 때는 일을 해야 했고, 가정을 꾸렸을 때는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니 조금은 억울하지 않나요? 물론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도 정말 멋지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도 똑같이 괜찮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천천히 산책하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고 오후에 낮잠 자고 저녁에는 느긋하게 저녁 준비하며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냥 논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릴까요?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생산성을, 효율성을, 성취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쉼이란, 진짜 여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오늘 할 일 목록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일하며 꿈꿔왔던 그 자유가 아닐까요? 편안한 은퇴를 위한 4가지 조건. 하지만 이런 그냥 노는 삶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정적 안정. 재정적 안정이란 거창하게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고 그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으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여유가 조금 있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많지는 않아도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보면 적어도 다음 달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안심이 돼.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은퇴 후에는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목돈을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불안하지 않게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몸은 정직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몸을 관리하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라고 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30분씩 걷는 것,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대인 지금도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건 60대 때 게을러지지 않고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이야. 그때 나 자신에게 고맙더라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건강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적어집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목소리마저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면 의외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 아침 산책길에서 매일 마주치다 인사를 나누게 된 이웃, 이런 작은 인연들이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차 한 잔 마시고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삶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부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건입니다. 재정, 건강, 인간관계가 모두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허무함, 외로움, 불안, 두려움, 후회. 하지만 이런 생각들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인생은 성취로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건 이제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야.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 은퇴 후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스스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논다는 말 속에는 사실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가장 순수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산책하고 이유 없이 미소 짓고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나가고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렇게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사실은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물론 가끔은 무료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작은 변화를 주면 됩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가보거나 새로운 카페에 가보거나 오랜만에 박물관이나 공원을 찾아가 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꼭 어디 가야 해 하는 압박이 아니라 오늘 기분이 좋으니 나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 이웃집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에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고 오후에는 평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십니다. 이게 내가 평생 꿈꿔온 삶이야.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 그분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오후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오십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신문도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훌륭한 하루의 루틴입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은 일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장수 아저씨와 농담을 주고받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와 요리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루에 활력을 줍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정성껏 식사를 차리는 것,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뉴스도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당신의 취미이고 즐거움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이제는 천천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것,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생각할 거리를 얻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시간 보내기입니다. 취미를 가지라고 누가 권한다면 억지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 가는 게 있으면 해보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세요. 당당하게 쉬어도 됩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그냥 놀아요 하고 대답하기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당해도 됩니다. 평생 일한 사람이 이제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천천히 살고 있어요 하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산책하고 책 읽고 낮잠 자고 그냥 편하게 지내요 해도 됩니다. 거창한 활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고 따뜻한 밥을 먹었고 햇살을 느꼈고 바람을 맞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고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것 자체가 증명이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성취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그것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세요.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여름에 나뭇잎이 푸르러지는 걸 느끼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걸 감상하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걸 구경하세요. 바쁠 때는 몰랐던 자연의 변화를 이제는 천천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으로. 은퇴 후의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쁘게 사는 게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사는 게 맞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그 다름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남들이 볼 때 무료해 보여도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가 평온했다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하루입니다.
아프지 않았고 화나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평생 정말 잘 살아왔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편하게 살아. 그게 바로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야. 그냥 노는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느낍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사람들이 오가고 그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바라던 삶입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냥 편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그 무엇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노는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죠. 내가 준비한 게 충분할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건 은퇴 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은퇴 가정의 생활 만족도가 독거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외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건 일상의 루틴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 산책을 나가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삶의 만족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63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약 3억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죠. 처음엔 이 돈으로 뭘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치킨집을 차릴까, 편의점을 해볼까 이런저런 창업 아이디어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목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로 한 거죠. 김 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ISA 계좌에 넣고 일부는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국민연금 수령시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늦추면 7.2%씩 증가하죠. 김 씨는 65세까지 기다렸고 그 결과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ISA와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월 70만 원 정도를 합치니 월 22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은퇴 가구 중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생활비 조달 압박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부동산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김 씨 부부가 현명했던 건 바로 이 점을 일찍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산을 조금씩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서 월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김 씨 부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일상의 루틴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주 3회는 등산을, 주말엔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김 씨는 은퇴 전에 골프를 배웠는데 이제는 한 달에 두세 번 동창들과 라운딩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OECD의 고령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은퇴자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40% 이상 낮았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약 23만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루 8시간 자고 식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한다 해도 엄청난 시간이 남는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김 씨처럼 넉넉한 상황은 아니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58세에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은 아직 받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막했죠.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끊긴 겁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직급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지게차 자격증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했습니다. 지게차뿐 아니라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도전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시설팀과 일하면서 전기 관련 지식이 조금 있었거든요. 고용노동부의 2024년 중장년 재취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게차, 굴착기, 전기, 방수, 조경기능사 같은 기술 자격증이 50대 이상 재취업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자격증들은 나이보다 실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관리실, 빌딩 방제실, 공공시설 같은 곳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후 동네 대단지 아파트 관리실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 예전 직장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한 월 수입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안정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이 있으니 매일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헬스장에 들러 운동을 합니다. 주말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죠. 박 씨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다고 박 씨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놀라시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예요. 직장에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셨죠.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 체계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고 금융자산이 1억 원 있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30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 같은 계좌에서 나오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ISA 계좌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자산을 어떤 계좌에 넣어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DI의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 중 약 28%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죠. 자, 이제 가족관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배우자와의 동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가족과의 관계 전체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갈등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하기 전엔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모임에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간섭하게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좋은 의도지만 자녀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은퇴 후 가족 갈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거리 유지였습니다. 마음은 열되 간섭은 줄이는 거죠. 자녀들이 요청할 때만 조언하고 평소엔 그저 응원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걱정되고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부 관계에서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니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한테만 신경 쓰길 바라고 아내는 자기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유엔의 고령화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부부 만족도는 처음엔 오히려 떨어졌다가 23년 후 다시 회복되는 유자곡선을 그립니다. 서로 새로운 관계 패턴을 찾아가는 적응기가 필요한 거예요. 김 씨 부부가 현명했던 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골프와 등산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고 아내는 독서 모임과 자원봉사로 자기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각자의 공간도 존중한 거죠. 저녁엔 함께 산책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독서 모임에서 재밌는 책을 추천받았어. 이런 대화가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 자, 이제 다시 현금 흐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김 씨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은퇴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은퇴 전 소득의 7,080% 수준입니다. 월 500만 원을 쓰며 살았다면 은퇴 후엔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3억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써도 25년은 버티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조사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쓰는 방식보다는 그 돈으로 월 수입을 만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하지만 이걸 기본으로 깔고 추가 수입원을 만들면 됩니다. 개인연금에서 월 50만 원, ISA나 배당 ETF에서 월 30만 원, 여기에 파트타임 일자리나 프리랜서 수입으로 월 50만 원만 더하면 월 190만 원입니다. 부부 둘이면 국민연금만 120만 원이니 총 2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노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30만 원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250만 원이면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지역과 생활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럼 금융자산을 어디에 넣어두면 좋을까요? 최근엔 배당주나 배당 ETF가 인기입니다.
특히 미국 배당 귀족주나 국내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3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원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권장하는 건 생활비 2에서 3년치는 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에 두고 나머지를 주식이나 펀드로 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조정됩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1년당 7.2%씩 늘어나죠.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36%까지 증액됩니다. 그럼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면 늦춰서 받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늦게 받는 쪽이 총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질환들이죠. 이런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평균 40% 적었습니다. 운동이 곧 의료비 절약인 셈이죠. 김 씨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주 3회 등산하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박 씨가 퇴근 후 헬스장에 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퇴 후엔 회사가 챙겨주던 건강검진도 없고 바쁘게 움직일 이유도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면 사회적 교류도 늘어나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사회활동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평생교육원 수강 같은 것들이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보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 지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았습니다. 사회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김 씨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모여서 토론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 생각을 나누면서 뇌도 활성화되고 새로운 관점도 배웁니다. 박 씨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며 입주민들과 매일 대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대화조차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조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를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아는 게 모든 계획의 시작입니다.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취미활동비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세요.
금융감독원 조사를 보면 은퇴 후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왜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용돈, 집 수리비, 가전제품 교체비, 병원비 등등. 이런 비정기적 지출까지 감안하면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6개월 정도 쓰면서 패턴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불필요한 특약을 빼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줄이면 매달 10에서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이죠.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준비가 늦었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하신 분도 있고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해도 23년이 남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해도 18년이 남습니다. 이건 생애의 거의 4분의 1입니다. 이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채워갈 건가요? 은퇴 후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차를 마시는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햇살, 자녀와 나누는 짧은 전화통화, 취미 활동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 통장,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듭니다. 목돈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화려한 취미 생활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큰 집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입니다. 비싼 병원비보다 중요한 건 예방을 위한 꾸준한 운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 운동을 시작하는 것,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격증을 알아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안정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평온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의 건강한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1만 보 걷기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1만 보 이상의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1,200명의 어르신들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7,000보에서 8,000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었고 1만 보를 넘어서면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약 37%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 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관절과 근육이 이제는 일주일도 더 걸립니다. 과도한 걷기는 관절에 계속된 압박을 주고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를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여전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평균 30%나 줄어든다고 하니 참 놀라운 수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당뇨병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상적인 동작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10년 추적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4.7년 더 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시간이 더 길다는 의미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체어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발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5분 정도면 됩니다. 유연성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고 신발끈을 묶기가 힘들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 중 주 3회 이상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실천한 그룹은 만성 통증이 52% 감소했고 낙상 사고는 4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 균형감, 그리고 심지어 근력까지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거창한 동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앉아서 팔을 천천히 위로 뻗어보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고 허리를 부드럽게 비틀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속 운동의 놀라운 효과.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추천드립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약 90% 감소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어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의 2021년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2회 아쿠아로빅을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이 평균 28% 향상되었고 우울감은 41%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수영을 못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걷거나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도 이루어집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합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팀의 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다리 근력이 약한 그룹은 강한 그룹에 비해 5년 이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3.8배 높았습니다. 다리 근력이 곧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뜻입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진 고기, 특히 삼겹살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붓고 무거워집니다. 라면의 경우 높은 인산염 함량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무릎을 약하게 만듭니다. 술도 문제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주 2잔 이상을 마시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약 1.6배 빨랐습니다. 술은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라면 대신 된장국에 계란을 풀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 3번의 작은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5분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올려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허벅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의 피로와 부기가 많이 해소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침대에 앉아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보고 다리를 가볍게 털어주세요. 발바닥을 지압하듯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깨어나면서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5분 천천히 걸어보세요. 사무실이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발목을 돌려주고 다시 앉아서 다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햇볕과 수면의 힘.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2023년 연구를 보면 70대 어르신 중 하루 10분 이상 아침 햇볕을 쬐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증상이 48% 낮았습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도 효과가 있으니 굳이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창가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70대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고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뇌도 계속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10년 연구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 활동을 계속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따라 해보거나 신문의 다른 코너를 읽어보거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라디오와 대화하듯 말하거나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입니다. 과거의 방식, 과거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성취나 의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경제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모으는 돈이 아니라 누리기 위한 돈입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사치가 삶의 질을 높이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관심이나 희생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작은 기쁨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행복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일상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빡빡하지 않게 여유 있게 말이죠.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안정감이 행복감을 높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한 달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30년은 젊어진 듯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